우주는 우리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달에 발을 디딘 지 50년이 넘었지만 가장 가까운 별까지의 거리는 여전히 상상을 초월할 만큼 멀죠. 빛의 속도로 날아가도 4년 이상 걸리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미 우리는 그 여행을 시작했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인류가 만든 우주선들이 태양계를 벗어나 성간 공간을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류의 가장 대담한 도전, 별들 사이를 여행하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구독은 유튜브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사는 태양계와 다른 별 사이의 거리는 정말 엄청납니다.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를 천문 단위라고 부르는데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 되죠. 그런데 우리와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는 이 거리의 26만 6천 배나 됩니다.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로 따지면 1억 번 왕복해야 하는 거리거든요. 빛조차도 그곳까지 가는데 4.2년이 걸리는데 태양빛이 지구에 도착하는데 8분 남짓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먼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천문학적인 숫자들을 보면 성간 여행이 얼마나 어려운지 바로 느껴지죠. 우리 은하의 지름이 약 10만 광년이고 관측 가능한 우주는 100억 광년이 넘는다는 걸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1950년대부터 많은 과학자들이 이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엄청난 열정과 창의성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인 수준의 성간 여행은 이미 시작됐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태양계의 경계를 완전히 벗어난 우주선들이 있거든요. 파이오니어 10호와 11호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이 탐사선들은 원래 목성과 토성 같은 거대 행성들을 탐사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그 궤적 덕분에 태양의 중력을 영구적으로 벗어날 만큼 충분한 에너지를 얻게 됐죠. 1972년에 발사된 파이오니어 10호는 목성을 지나쳤고 2003년 1월에 마지막 신호를 보냈을 때 태양으로부터 80천문 단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초속 2km의 속도로 황소자리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죠. 약 200만 년 후에는 한별 근처를 지나가게 될 겁니다. 파이오니어 11호는 1973년에 발사되어 목성과 토성을 탐사했고 1995년에 에너지가 고갈되면서 침묵했습니다. 이 탐사선도 약 400만 년 후에는 독수리 자리의 한별 근처를 지나가게 되죠. 이 두 탐사선에는 특별한 것이 실려 있습니다. 칼 세이건과 프랭크 드레이크가 디자인한 금판이 탑재되어 있거든요. 혹시 먼 미래의 외계 문명이 이 탐사선을 발견한다면 이 금판을 통해 우리의 존재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럴 확률은 극히 낮지만 이것은 죽음에 맞서 무언가를 영원히 남기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능을 보여주는 거죠. 보이저 1호와 2호도 있습니다. 1977년 여름에 발사된 이 쌍둥이 탐사선들은 목성과 토성을 그리고 보이저 2호의 경우 천왕성과 해왕성까지 탐사했습니다.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성과를 보여줬죠. 수십 년의 여정 끝에 태양권 경계를 넘어섰고 지금도 멈출 수 없는 여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이저 1호는 연간 3, 5천 문단위씩, 보이저 2호는 3일 1000문단씩 멀어지고 있거든요. 보이저 탐사선들도 메시지를 싣고 있습니다. 직경 30cm의 금도금된 구리 원반인데 우리의 이미지와 소리가 담겨 있죠. 각 원반은 알루미늄 케이스에 재생장치와 함께 보관되어 있고 파이오니어 도판처럼 우주선의 본질과 디스크 정보를 해독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그림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우리 자신을 영원히 남기고 싶어하는 욕망의 표현일 뿐입니다. 보이저의 속도로 가장 가까운 별에 도달하려면 7만 6천 년이 걸립니다. 이 기간은 어떤 형태의 성간 여행으로도 완전히 비현실적이죠. 현재 기술로는 자율 로봇 탐사선만 사용 가능한데 그마저도 탑재된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설령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해도 우리 중 누구도 결과를 볼 수 없는 사업에 막대한 인적적 자원을 투자할 수 있을까요? 성간 여행의 첫 번째 장애물은 바로 이 엄청난 거리입니다. 화학 추진 방식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죠. 카신이나 뉴호라이즌스 같은 탐사선들이 사용한 방식으로는 말입니다. 심지어 이온 엔진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딥스페이스 1과 돔 미션에서 사용된 이온 엔진은 가속이 답답할 정도로 느리거든요. 필요한 것은 우주선을 빛의 속도의 상당 부분까지 가속시킬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빛의 속도의 5%에서 10% 정도면 성간 여행이 인간에게 매력적이고 실현 가능해지죠. 이 정도면 가장 가까운 별까지 수십 년 안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특정 임무의 경우 빛의 속도의 1%만 되어도 충분할 수 있고요.
1970년대에 영국 행성관협회의 데달루스 프로젝트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1973년부터 1978년까지 진행된 이 프로젝트에서 엔지니어들은 놀라운 설계를 개발했죠. 높이가 마천루만한 거대한 우주선으로 무게가 5만 4천 톤이나 되고 지구 궤도에서 건설될 예정이었습니다. 핵융합 엔진으로 구동되어 최종 속도 초속 36,000km, 즉 빛의 속도의 12%에 도달할 수 있었죠. 이 속도면 6광년 떨어진 버나드별까지 46년 만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데달루스에는 승무원이 없었습니다. 출발 25년 후 자동으로 작동을 시작하도록 설계됐는데 5m 광학망원경 2대와 20m 전파 망원경 2대를 실은 이 단계가 버나드별 주변 공간을 스캔하면서 행성들을 사진 촬영하고 분광기로 분석할 예정이었죠. 하지만 프로젝트는 너무 야심차고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기술적 문제도 엄청났는데 특히 핵융합 엔진을 작동시키는 데 필요한 헬륨 마이스 3와 듀테륨 혼합물의 양이 문제였습니다. 결국 아이디어 단계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죠. 데달루스는 거대한 자동 탐사선이었는데 사람을 태우는 것은 훨씬 더 복잡하고 비쌉니다. 필요한 질량과 에너지 규모가 수천 배에서 수백만 배까지 커지거든요. 그럼에도 이런 시나리오도 탐구됐습니다. 성간방주라는 개념이 나온 거죠. 생태학적으로 자급자족하는 거대한 서식지로 수천 년 동안 별들 사이를 방황하면서 수많은 세대의 인간, 동물, 식물이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실제로는 거대한 우주 식민지를 성간 공간으로 발사하는 건데 빛의 속도의 1% 이하의 적당한 속도로도 가능합니다.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인간이 절대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여행을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같은 시기에 미국 물리학자 로버트 부사드가 성간 램제트라는 독창적인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별들 사이에 존재하는 수소를 여행 중에 수집해서 핵융합 엔진에 사용하는 거죠. 막대한 양의 추진제를 실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간수소를 수집하는 게 결코 간단하지 않거든요. 입방 센티미터당 원자 1개라는 평균 밀도를 가정하면 빛의 속도의 10%로 이동하면서 1kg의 수소를 수집하려면 직경 5,000km가 넘는 깔때기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수집된 물질은 추진 요구사항에 비하면 무시할 만한 수준이죠. 이런 이유로 제안된 다양한 성간 램제트 버전들은 물리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됐습니다. 우주 엔지니어들은 그 후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거대한 것에서 아주 작은 것으로 말이죠. 현재 상상 가능한 한계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소형화된 지능형 로봇 탐사선과 함께 임무를 설계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빛의 속도의 10%로 이동할 수 있다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폰 노이만 프로브라는 개념을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목적지에 도착하면 사용 가능한 원자재로 자신의 복사본을 건설할 수 있는 자동 장치입니다. 성공적으로 탐사나 세계 식민지화를 완료하면 폰 노이만 프로브는 새로운 자동체를 다른 항성계로 보내서 같은 일을 반복할 수 있죠. 우주의 프랙탈 식민지화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인정해야 할 것은 이런 시나리오들이 불행히도 실현 가능한 기술보다는 공상과학에 더 가깝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큰 진전도 없었고요. 그런데 무언가가 판도를 바꿨습니다. 바로 외계 행성의 발견입니다. 다른 별 주변에 지구와 비슷한 행성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게 확인된 거죠. 지금까지 설명한 거의 모든 프로젝트가 진행되던 시기에는 다른 별들 주위에 행성이 존재하는지조차 알려진 게 없었습니다. 물리적, 궤도적 데이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당연히 관심과 경제적 후원을 찾기 어려웠죠. 사실상 아무것도 모르는 별들에게 거대하고 매우 비싼 우주선을 보내는 건 엄청나게 큰 도박이었고 실패 시 재현 불가능한 임무였으니까요. 2000년 이후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만에 수천 개의 외계 행성이 확인됐고 이 중 일부는 지상형이며 별의 거주 가능 영역 내에서 궤도를 돌고 있었습니다. 이 전환점은 전체 과학 환경에 전율을 일으켰고 엔지니어들이 가장 가까운 별에 도달할 수 있는 임무를 새롭게 설계하도록 동기를 부여했죠. 유일한 영원한 문제는 거리였는데 천문학적으로는 작았지만 우리 기술 가능성에는 여전히 너무 컸습니다. 10광년이 넘는 거리에 지구 크기의 거주 가능한 행성을 발견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는 별은 한 손의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2016년 4월 천문학자들이 아마도 최근 몇 년간 가장 중요한 천문 뉴스를 발표했습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의 거주 가능 구역에서 암석 행성이 발견된 겁니다. 지구보다 조금 더 큰 크기였고 이름은 프록시마 B였죠.
믿기 어려웠지만 생명체를 수용하기에 적합한 행성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의 궤도에서 발견됐습니다. 마침내 꿈이 실현된 겁니다. 이 작은 적색 외성은 삼중 시스템인 알파 센타우리의 세 번째이자 가장 약한 구성원인데 매우 긴 타원 궤도로 약 54만 7천 년에 걸쳐 시스템의 두유를 주위를 공전합니다. 이 별들은 훨씬 더 고 특성상 태양과 더 유사하죠. 현재 프록시마는 시스템 무게중심에서 최대의 거리 지점에 있는데 약 1만 3천 천문 단위까지 확장됩니다. 프록시마 B라는 행성은 최소 추정 질량이 지구의 1.17배이고 11.21 만에 별 주위를 공전하는데 거리는 약 700만 킬로미터입니다. 이 거리는 매우 작은데 시성에서 태양까지가 5,800만 킬로미터이고 지구에서 태양까지는 1억 5천만 킬로미터니까요. 이게 매우 뜨거운 행성을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표면 온도가 3000도에서 3500도 정도이고 밝기는 태양의 1000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프록시마 B가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받는 빛의 3분의 2 정도를 받는다고 추정했죠. 이것만으로도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표면 온도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있는 외계 행성의 발견 덕분에 다른 별에 도달한다는 아이디어가 더 이상 단순한 공상과학으로 나타나지 않게 됐습니다. 사실 프록시마 B의 발견 몇 달 전에 이미 기업가와 과학자 그룹이 알파 센타우리 항성계로의 임무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죠. 브레이크스루 스타샷 프로젝트입니다. 페이스북 창립자 마크 저커버그, 스티븐 호킹, 안타깝게도 최근 세상을 떠난 두 명의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스티븐 추와 사울 펄모터 등이 이 프로젝트를 가능하게 한 사람들 중 일부입니다. 5억에서 10억 달러 사이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이 프로젝트는 러시아 억만장자 유리 밀러가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죠. 목표는 20년 내에 레이저 추진 도추로 무장한 소형 탐사선 함대를 발사하는 겁니다. 총 비용은 약 100억 달러여야 하고 발사 후 20년이 더 걸려 프록시마 B에 도달하게 됩니다. 물론 목적지는 행성이 발견된 후 즉시 바뀌었죠. 임무 계획은 이렇습니다. 브레이크스루 스타샷은 지금까지 구상된 다양한 종류의 성간 탐사선 중에서 가장 완전한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 지구 궤도의 모선이 수천 개의 나노 탐사선을 발사하는데 이것들이 잘 알려진 태양도 이동 기술을 사용하죠. 빛이 운동량을 지니고 있어서 물체에 추진력을 줄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햇빛은 탐비선을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 가속시키기에 충분히 강력하지 않습니다. 그 여행에는 엄청난 돛이 필요하고 거의 제어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프로젝트에서는 햇빛을 지구에 설치된 강력한 레이저 빔으로 대체했습니다. 레이저 빔은 너무나 일정해서 몇 분간 방해받지 않고 돛을 불태워 나노 탐사선을 최대 초속 6만 킬로미터까지 가속시킬 수 있습니다. 이 미세한 탐사선은 지금까지 우주에서 발사된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로는 매우 큰 칩으로 이 칩에 소형 배터리와 센서, 카메라가 장착될 거죠. 칩은 각 변이 4m인 정사각형 돛의 중심에 부착되는데 전체 무게가 약 1g에 불과합니다. 속도를 극대화하고 레이저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돛은 거의 모든 수신빛을 반사해야 합니다. 가속 단계에서 돛은 매우 평평하게 유지되어야 하고 레이저 빔의 결함을 능동적으로 감지하고 보상해서 차량이 올바른 궤도에 머무르도록 해야 하죠. 초기 단계의 조금만 차이도 매우 다른 궤적으로 보낼 수 있으니까요. 돛은 엄청나게 저항력이 있어야 합니다. 100기가와트 레이저 빔이 강하게 때리면서 지구 표면에서 경험하는 중력보다 수만 배 큰 가속도를 생성하거든요. 스타샷 미션은 분명히 양의 게임입니다. 여행 중 피할 수 없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하루에 약 10개씩 수백에서 수천 개의 소형 탐사선을 프록시마 B로 보내야 할 겁니다. 탐사선 개발은 단계적으로 진행될 건데 첫 번째 단계의 가속 속도는 약 초속 1000km로 예상 속도의 2% 미만이고 총 비용은 5억에서 10억 달러 사이입니다. 레이저는 몇 분간 계속 작동하면서 각 돛을 가속시켜 탐사선이 빛의 속도로 이동하게 만들 거죠. 다음 20년 프록시마 B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확실히 지루할 겁니다. 항상 사고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가장 큰 위험은 먼지 입자, 수소 원자, 기타 입자들과의 충돌입니다. 성간 매질에 있는 것들이죠. 우주를 빠르게 가로지르는 우주선은 빛의 속도에 근접한 속도로 움직이는 입자들에 부딪힐 수 있는데 이것이 전자기기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파괴하지 않더라도 충돌이 탐사선을 경로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죠. 따라서 자체 항법이 필요하고 플루토늄이 38 같은 동위원소의 방사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발전기로 구동되는 방향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실제로는 핵 배터리죠. 이 시스템에는 별의 위치를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이 있어서 광자 추진기를 이용해 코스를 조정합니다.
모든 게 예상대로 진행된다면 2060년에 다가오는 별들이 깨어나서 지구에 연락하고 상태를 점검하며 프록시마 센타우리 접근을 감지하고 플라이바이를 준비할 겁니다. 탐사선이 프록시마에 도착할 때 속도를 늦출 방법은 없을 거예요. 별 시스템을 빠르게 통과하는데 약 2시간밖에 걸리지 않죠. 이것이 측정 기기 설계에 대한 도전입니다. 전문가들은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이 지구로 사진을 보내는 것이라고 동의합니다. 멀리서라도 추정하면 천문 단위 떨어진 거리에서 사진이 행성에 물이 있는지, 우리처럼 초록색인지 아니면 화성처럼 불모지인지를 밝힐 수 있습니다. 산과 분화구 같은 큰 특징도 감지할 수 있죠. 함선의 분광기는 행성의 대기를 탐사할 수 있고, 지구의 연구자들은 산소, 메탄, 그리고 더 복잡한 탄화수소 같은 분자의 존재를 확인해서 생명의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기들은 행성의 자기장이나 다른 유용한 변수들도 측정할 거예요. 프록시마 B가 생명과 호환되는 환경에 적합한지 아니면 훨씬 더 적대적인지 알 수 있죠. 하지만 그런 사진은 빛의 속도의 5분의 1로 움직이는 카메라로 찍힌 적이 없습니다. 더 알고 싶다면 먼저 여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죠. 카메라는 행성을 관찰 중으로 유지하려면 회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구에서는 컴퓨터가 상대성 이론과 카메라가 행성에서 멀어지는 각도 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왜곡 현상을 보정해야 하죠. 그때 스타샷이 직면하는 가장 큰 도전 과제 중 하나가 올 겁니다. 책임자들도 아직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고 인정하는 부분인데 1와트 이하의 레이저 빔을 사용해서 프록시마 B에서 지구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신호를 증폭시켜 4.22 광년 떨어진 지구에서 감지 가능하게 만드는 새로운 방법을 발명해야 할 겁니다. 가설은 탑재된 핵 배터리가 카메라 플래시처럼 빈을 가능한 밝게 만들기 위한 전원 커패시터를 충전하는 거죠. 신호를 더 증폭시키기 위해 돛을 안테나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문제는 분명히 여전히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현재 검사 중인 프록시마 B로의 가장 진지한 임무 제안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스루 스타샷 프로젝트는 확실히 사이클롭스 데달루스보다 훨씬 저렴하고 기술적으로도 더 실현 가능하지만 아마도 반대로 과잉 단순화라는 결함이 있을 겁니다. 질량 한계 내에 머무르기 위해 너무 많이 단순화해서 프록시마 센타우리 주위를 도는 행성들을 탐사할 능력이 거의 없죠. 만약 나노 탐사선이 언젠가 적색 외성에 가까이 갈 수 있다면 행성 시스템을 초속 4만 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빠르게 통과하면서 속도를 늦추고 과학 장비를 사용할 능력은 뼛속까지 줄어들 겁니다. 전체 임무가 최대 몇 픽셀 크기의 흐릿한 이미지를 주요 성과로 제공한다면 큰 행운일 거예요. 프록시마 B나 적색 외성 궤도를 도는 다른 행성의 이미지 말이죠.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은 전문가들은 중간 정도의 낙관주의와 회의론을 표현합니다. 워싱턴 DC 광학학회 연구소장인 조지 쿼를은 레이저 출력 증가와 기타 필수 기술들의 도전 과제가 정말 많다고 생각하지만 적절한 수준의 공공 및 민간 자금이 광학과 재료과학 연구에 더해진다면 이 투자에 대한 수익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스타샷의 미니멀리스트 접근법이 임무를 이전의 덜 그럴듯한 제안들과 차별화하는 장점이라고 말합니다. 콜롬비아 대학교의 천체 물리학자 케일럽 샤프는 내가 보기엔 명백한 상황에서는 완전히 불가능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건 다른 별로 보내는 큰 우주선이 아니다라고 했죠. 다른 이들은 기술적 장애물이 극복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우려합니다. 행성협회의 태양광도 전문가 브루스 베츠는 프로젝트의 단기 미래에 대해 조심스럽다고 말합니다. 모든 문제 조각이 극복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하나의 작은 덩어리로 만들어야 한다는 걸 깨달을 때까지는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일부 탐사선이 프록시마 B에 접근하는데 성공한다 해도 성간 우주 탐사 조직 이카루스의 회장 안드레아스 제일루스는 유용한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알파 센타우리에서 이미지를 전송할 확률이 매우 낮다고 봐요. 작은 우주선이 신호를 전송할 만큼 충분한 에너지를 운반할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탐험가라면 누구나 알겠지만 그 자리에서 검증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15년 명왕성 근접 통과를 통해 얼음산과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망원경으로도 보이지 않았던 질소 bin화가 드러났죠. 마찬가지로 프록시마 B도 모든 근처 외계 행성처럼 근접 만남에서만 볼 수 있는 놀라움을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도 임무가 광범위한 수익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런던 성간연구센터 소장이자 프로젝트 자문위원회 위원인 켈빈 롱은 스타샷을 우리의 역량을 개발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달에 갔을 때와 비슷할 거라는 거죠. 게다가 우주선을 프록시마 센타우리로 추진할 수 있는 레이저 배열은 롱이 말하듯이 실패하더라도 쉽게 탐사선을 태양계 전역의 몇 곳으로 며칠 내에 보내거나 성간 매질로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만에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답은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